서울의 심장부 마천루가 구름과 경쟁하듯 솟아있는 그룹 본사 40층. 최종 면접이 열리는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친 가을 햇살이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길게 늘어져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함을 비췄지만 그 빛조차 실내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정중앙 다른 면접관들보다 한 걸음 뒤에 놓인 가죽 의자에는 A1E 그룹의 신화 김지영 회장이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단발머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의 맞은편 면접자석에 앉은 청년의 등은 꼿꼿했다. 정도윤 부산의 항구에서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청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정장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은 임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면접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술적인 질문과 역량평가가 모두 끝난 후 지영의 오른편에 앉은 인사팀장이 마지막이라는 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정도윤 씨의 가족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다른 지원자들이라면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를 그리며 모범 답안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에게 가족은 그런 상투적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시선을 들어 면접관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김지영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오묘한 도전의식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항구에서 일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지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처음으로 도윤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아버지의 성함은 도윤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음절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내듯 힘주어 말했다. 정동수입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김지영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였다. 검은색 펜은 짧게 굴러가다 테이블 중앙에서 멈췄다.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는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로 향했다. 다른 임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철의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면접 중에 펜을 떨어뜨린 것이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지영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정동수라는 세 글자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동수 씨. 그 이름은 그녀의 20살 비 내리던 도서관이었고 거친 손으로 씌워주던 우산이었으며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며 쑥스럽게 흥얼거리던 그의 낮은 목소리였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에 지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회장님. 옆에 앉은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제야 지영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그녀는 쉰 목소리를 쥐어짰다. 실례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떨어진 펜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모습에 도윤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면접 분위기는 이미 끝장난 뒤였다. 다른 면접관들이 서둘러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정도윤 씨. 그녀는 준비된 질문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가난이 사람을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은 면접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도발적이며 상처를 후벼 파는 듯한 질문이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누구도 회장의 의도를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2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정동수에게 퍼부었던 경멸이 담긴 질문이었고 그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눈앞의 청년이 그 이름처럼 그 남자처럼 가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보고 싶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굳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묵묵히 부두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넓은 등, 라면에 어묵 하나 더 넣어주며 웃던 주름진 얼굴. 도윤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대답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다. 저는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는 지영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가난은 단지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사람을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과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일 겁니다. 그 순간 지영의 얼어붙었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정동수가 했던 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지영아, 내는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다. 네만 있으면 된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이 청년을 면접자의 자리에서 볼 수 없었다. 나가보세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등 뒤에 꽂히는 지영의 뜨겁고도 혼란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텅 빈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몽블랑 펜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 40층 회장 집무실. 지영은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면접에서의 혼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하얗게 질린 입술과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최은주 비서. 네, 회장님. 방금 면접 본 지원자 정도윤. 네. 그 청년과 그의 아버지라는 정동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지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태어난 곳 살아온 모든 과정 주변 인물까지 전부. 필요하다면 25년 전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오늘 안으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터폰이 끊기고 지영은 손을 들어 떨리는 이마를 짚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다. 그 눈빛, 그 단단함, 그리고 그 이름. 25년간 잿더미 속에 묻어두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완벽한 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먼저 도윤을 맞았다. 서울의 아스팔트 냄새와는 전혀 다른 삶의 냄새였다. 그는 익숙하게 버스에 올라타 영도 다리를 건넜다. 창밖으로 거대한 선박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이 보였다. 저곳이 그의 세상이었고 그의 아버지의 세상이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올라 도착한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구수하고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왔나. 이 좁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앞에 서 있던 정동수가 돌아보며 말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거친 얼굴. 그러나 아들을 향한 눈빛만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의 작업복 어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면접은 잘 본 것 같아요? 됐다. 밥부터 묵자. 추웠을 텐데. 동수는 아들의 대답보다 그의 허기진 배를 먼저 걱정하는 아버지였다. 도윤은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책 몇 권과 옷까지 몇 벌이 전부인 단출한 방. 하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있어 세상 어떤 곳보다 아늑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작은 상 앞에 앉았다. 동수는 곧 큰 대접에 어묵과 국수를 듬뿍 담아내왔다. 부산의 명물 물떡까지 들어간 특식이었다. 오늘 장에 좋은 놈이 나왔길래 좀 사왔다. 동수는 무심하게 말하며 도윤의 앞 접시에 제일 큰 어묵을 놓아주었다. 도윤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다. 온몸에 온기가 퍼지며 서울에서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역시 아버지 어묵탕이 최고예요. 마이 묵으라. 동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이 간지러운 듯 작게 헛기침을 했다. 쿨럭쿨럭. 아버지 감기 기운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먼지가 좀 드가서 그런갑다. 동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안색이 평소보다 더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려고 했을 때 동수는 순간 현기증이 인 듯 부엌 싱크대를 짚었다. 도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지만 순간 그의 어깨가 휘청했다. 아버지, 괜찮다, 괜찮아. 갑자기 일어나서 그렁이다. 동수는 태연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때였다. 찌르르르릉 도윤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서울 지역 번호를 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빨리. 여보세요? 아, 정도윤 씨 되십니까? 에이, 웬이 그룹 인사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윤의 눈이 커져졌다. 동수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최종 면접 결과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류혁신팀 소속으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합격이라고요? 도윤은 자신의 귀를 중이염에 귀를 의심했다. 기쁨에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정동윤 씨의 현장 경험과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 차가운 표정의 회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그룹에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없었다. 동수는 숟가락을 쥔 채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기쁨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이었다. 서울이라고 했나? 네, 서울 본사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고생 안 시켜드려도 돼요, 제가. 안 된다. 동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뭐라고요? 서울은 안 된다. 거긴 네가 갈 곳이 아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생 아들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을 넘어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아버지, 이게 어떤 기회인데요? 제가 얼마나... 다른 데를 가라. 부산에도 회사는 많다. 왜 하필 서울이고 왜 하필 그 회사냐. 동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윤은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마치 일하는 이름이 금기라도 되는 것처럼 반응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서울 가서 고생할까봐 그러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제 한 몸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니는 모른다. 서울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너 같은 놈은... 동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아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2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온 그곳,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 곳,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아들에게만은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도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아버지가 단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제가 못 믿어오세요? 평생 항구에서 썩으라고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친 거란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앞섰다. 그 말에 동수의 눈빛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뺨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손을 들었다가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졌다. 내일 이야기하자. 동수는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다. 식어가는 어묵탕 위로 허무한 김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상한 반대가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이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새벽녘 그는 조용히 일어나 낡은 가방을 꺼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다. 방문을 열자 동수가 문 앞에 뜬 눈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말로 갈 기가? 네. 동수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다. 가져가라. 네 대학 보낸다고 모아둔 마지막 돈이다. 아버지, 이 서울 물가 비싸다겠다. 가서 방이라도 제대로 얻으려면. 도윤은 차마 그 통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밀어내고 대신 그의 거친 손을 꾹 잡았다. 걱정 마세요. 가서 꼭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옥탑방에서 아버지 탈출시켜 드릴게요. 그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을 아직 어린 도윤은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부산역 플랫폼. 서울행 KTX에 오르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동수는 인파 속에 우두커니 서서 주름진 얼굴에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렸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기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아들은 희망을 향해 떠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심정이었다. 25년 동안 잠잠했던 부산의 파도가 그의 등 뒤에서 거친 포마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그룹 본사 17층 물류혁신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최고급 원두커피 향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모두가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스펙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달아빠진 구두와 값싼 정장 차림의 정도윤은 마치 상어떼 속에 잘못 던져진 미꾸라지 같았다. 팀원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했다. 서류를 건넬 때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선명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이 꽂아준 낙하산. 도윤은 그 시선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항구의 거친 욕설과 멸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후 회의 시간, 팀의 최대 난제인 동남아 노선 물류 지원 문제가 안건으로 올랐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데이터상으로는 선박 운항이나 통관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배송일이 3일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박성우 팀장이 답답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팀원들은 저마다 탁상 공론을 펼쳤다. 현지 기상 문제 아닐까요? 협력업체의 태업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내내 조용히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도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의아함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다. 정도윤 씨 할 말 있습니까? 저? 팀장님, 이 데이터를 보니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지라니?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보시면 모든 지연이 화물이 선박에 오르기 직전 컨테이너 야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하역 작업 시에 병목 현상이 집중됩니다. 서류 인계 절차가 복잡해서 트럭 한 대당 평균 대기 시간이 30분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쌓여서 3일의 지연이 되는 겁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현장에서 땀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 팀장의 눈이 빛났다. 해결책은 서류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트럭 기사들에게 실시간 배정 시스템을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면 대기 시간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항에서 비슷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경멸의 시선은 놀라움으로 무시는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군. 정도윤 씨 오늘 안으로 관련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다. 그 소식은 즉시 50층 부회장실까지 보고되었다.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다는 신입이 첫날부터 물건은 물건인 모양입니다. 물류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세오의 보고를 받으며 부회장 김준호는 고급 위스키가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이복동생이자 그룹의 2인자였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명품 수트 온화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차가운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 이름이 정도윤이라고 했나? 네, 부회장님? 누나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준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정도윤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 불쾌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 친구 뒷조사 깨끗하게 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자리로 돌아온 도윤은 제안서 작성에 몰두했다. 그때 옆자리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요, 커피 드세요. 회의 때 정말 멋있었어요. 물류혁혁신팀의 이하윤이었다. 그녀는 팀에서 유일하게 도윤에게 편견 없는 시선을 보내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환한 미소에 도윤은 잠시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윤 씨. 다들 신경 쓰지 마요. 실력 없는 것들이 꼭 남을 시기하거든요. 하윤의 말에 도윤은 작게 웃었다. 상어 떼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아군이었다. 오후 늦게 도윤은 완성된 제안서를 들고 박 팀장에게 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김준호 부회장과 마주쳤다. 도윤은 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지나갔다. 고의적인 힘이 실린 부딪힘이었다. 어이쿠 미안하군. 그는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자네가 그 유명한 신입인가? 정도윤 씨. 네, 맞습니다. 준호는 도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마치 감나가는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오만한 시선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운이 좋아 시작부터 지름길을 아니까 말이야. 그 말은 뼈가 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열심히 해보게.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도윤은 그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날 밤 부회장실. 준호는 낮에 주문했던 정도윤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를 읽어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루했다. 부산의 가난한 동네, 항구 노동자 아버지, 평범한 학창시절,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넘겼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다. 가족관계란? 부정동수, 쟁동슈, 정동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기억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25년 전 아직 어렸던 시절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누나의 스캔들. 그 상대였던 가난한 대학생의 이름이. 보고서 마지막 장에 클립으로 고정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준호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얼음 여왕과는 전혀 다른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는 20살의 김지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한 청년. 거칠지만 선한 눈매 단단한 턱선.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동수, 김지영. 1999년 부산 쨍그랑 준호의 손에서 크리스털,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값비싼 술과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은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정동수, 정도윤. 세상이 멈췄다.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인간의 형태로 바로 자신의 누나 회사에 들어온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준호의 입술 사이로 경악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그룹 본사 구내식당은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화려했다. 하지만 그 속을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정도윤의 존재는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어제 회의에서의 활약은 그의 능력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낙하산이라는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들었어. 그 신입 박 팀장한테 보고한 제안서가 바로 회장님께 직통으로 올라갔대. 어쩐지 항구에서 막노동이나 하던 애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리가 없지. 다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수근거림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도윤의 등에 박혔다. 그는 애써 무시하며 식판에 음식을 담았다. 이하윤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다. 도윤 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그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아메리카노였다. 도윤의 어깨와 가슴이 순식간에 짙은 갈색으로 물들었다. 고개를 들자 마케팅팀의 이미나리 미나 대리가 텅 빈 커피 잔을 든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 김준호 부회장을 따르는 라인의 핵심 인물이었다. 어쩜 손이 미끄러졌네. 옷 버렸잖아. 싼 옷은 얼룩도 잘 안 지워진다는데. 명백한 도발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이민아의 목소리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컸다. 근데 하긴 옷 한 벌쯤이야. 든든한 백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안 그래 낙하산 씨, 낙하산. 그 단어가 도윤의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하윤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선배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명백히 선배님이 일부러 부딪힌 거잖아요. 뭐 이대리,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신입 감싸다가 너까지 이 바닥에서 못 구를 줄 알아. 이민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였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의 모든 소음을 얼려버렸다. 김지영 회장이었다. 예고 없이 식당을 찾은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얼룩진 셔츠를 입은 도윤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민아에게 꽂혀 있었다. 이민아 대리,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보지. 회 회장님, 그게 이건 그냥 작은 실수? 이민아는 말을 더듬었다. 지영은 그녀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싸늘하게 말을 잘랐다. 작은 실수의 직원은 동료에게 고의로 커피를 쏟고 인격 모독을 하는 걸 작은 실수라고 배우나?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최은주 비서에게 명령했다. 인사위원회 회부에 사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네, 회장님.
이민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 지영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도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본 어머니의 본능적인 아픔이었다. 정도윤 씨는 나를 따라오도록.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도윤은 엉거주춤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식당에 남은 직원들은 이제 확신했다. 저 신입은 보통 백이 아니라는 것을, 회장이 직접 챙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회장 집무실. 최 비서가 가져온 새 셔츠로 갈아입은 도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합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내 불찰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약속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약속은 도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굴욕보다 동정이 더 싫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다. 회장님, 도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는 회장님의 동정이나 특별 대우를 받으러 이 회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실력으로, 지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가워져 있었다. 정도윤 씨의 실력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특별 대우가 아니라 내 직원을 보호해야 할 회장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나가보세요. 그녀는 다시 벽을 세웠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묵묵히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장님의 남자라는 낙인은 낙하산보다 더 끔찍한 주홍글씨가 될 터였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한남동의 대저택. 지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산광, 샹왕 박경숙 여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아하게 나이를 먹은 노부인의 얼굴에는 자비로움 대신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낮에 회사에서 소란이 있었다면서. 경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야. 회장이 일개 신입사원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직원을 해고 직전까지 몰아붙인 게. 경숙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지영에게 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도윤의 이력서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25년 전 낡은 흑백 사진까지. 이 아이 누구니? 설마 그 천박한 놈의 씨앗인 걔냐? 어머니.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영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경숙이 쓴 힘껏 내리친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어미 앞에서 그 더러운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 와서 그 옛날의 흉터를 그 씻을 수 없는를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냐. 이 경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에게 정동수와 그의 아이는 가문의 수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영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모습이 없었다. 그 흉터, 제 아들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제 아이란 말입니다. 미쳤구나. 네가 기어이 미쳤어. 네, 미쳤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아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영의 선언에 경숙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적 없던 딸의 반란에 경악했다. 바로 그 시각 도윤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 번호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정동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께서 작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 주셔야겠습니다. 수아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수아기 너머의 목소리는 도윤의 뇌리에 박힌 채 메아리 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응급실이라는 단어만이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할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박성우 팀장에게 외치듯 말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의 등 뒤로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꽂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강한 분이시니까. 그냥 과로이실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독였지만 심장은 춤끈 걷잡을 수 없듯이 없이 불안감에 휩싸여 곤두박질 쳤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창 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부산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쓰러지셨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이다. 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네가 먼저 좀 가줄 수 있겠나? 뭐라카노 알았다. 걱정 마라. 내 지금 바로 갈게. 친구의 든든한 목소리에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부산으로 향하는 안에서 도윤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현기증에 휘청기던 모습, 서울행을 긋고 말리던 절박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했을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목을 졸랐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고통, 어린 신음이 가득한 복도 끝에서 민수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아, 아버지는 어떠셔? 민수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다. 단순 과로가 아니란다. 신장이 거의 다 망가졌단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래.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신부전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낯선 병명이었다. 계속 숨기고 계셨던 거다. 약도 몰래 드시고. 네 걱정할까봐. 민수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평생 태산 같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기계들의 생명을 의탁한 연약한 노인만이 누워있었다. 도윤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동수는 다행히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희미했다. 도윤은 아버지의 곁을 뜬 눈으로 지켰다. 간호사는 입원 수속을 위해 아버지의 개인 물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처럼 옥탑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아버지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옷가지들 낡은 앨범, 그리고 약봉투. 서랍을 열자 정기적으로 복용한 듯한 신장약 봉투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 도윤은 그것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속옷을 챙기기 위해 낡은 옷장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서랍이 무언가에 걸린 듯 뻑뻑하게 열렸다. 안쪽 깊숙한 곳 나무 판자 하나가 헐거워져 있었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 판자를 드러내자 그 아래로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몇 통과 함께 비닐에 고이 쌓인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도윤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버지 정동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젊은 여인. 그룹의 회장 김지영이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하던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햇살처럼 맑고 순수한 20살의 김지영.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면접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창백하게 질리던 회장의 얼굴. 서울행을 긋고 말리던 아버지의 절박한 모습.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아래 깔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종이. 맨 위에는 붓글씨로 쓰인 듯한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각서 즉에슈. 그는 홀린 듯 서류를 펼쳤다. 본인 정동수는 김지영의 치료 및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받는 대가로 향후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김지영과 아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을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서류의 끝에는 피를 짜내듯 눌러쓴 이름과 함께 희미한 질장이 찍혀 있었다. 서약인 정동수 서류가 도윤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룹의 김지영 회장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처절한 연민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25년의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잔인한 진실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낡은 사진과 각서를 집어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이글거리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윤은 병실 문을 열었다. 동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아들을 보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나? 내는 괜찮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낡은 흑백 사진을 내밀었다. 동수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2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온 원망의 울부짖음이었다. 이 여자, 누구입니까, 아버지? 이 여자,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평생 순하고 단단하기만 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에 얼어붙은 칼날이었고 억눌린 분노의 포효였다. 도윤의 손에 들린 흑백 사진을 본 순간 정동수의 시간은 25년 전 그날에 멈춰섰다. 모든 것을 묻고 도망쳤지만 결국 운명은 그를 다시 폭풍의 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잔인한 진실을 아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그의 침묵은 도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 평생 죽었다고만 했던 내 어머니가 왜 그룹 회장 얼굴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요. 도윤은 사진을 병상 위로 내던지고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각서를 꺼내 아버지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건 뭡니까? 친권 포기 각서. 그래서 저를 돈 받고 파셨어요. 어머니를 살리는 대가로 아들을 버리셨냐고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들아. 동수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동수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간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보인 적 없던 눈물이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네 어미를 살려야 네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는 밭은 기침을 하며 찢어지는 심장을 부여잡고 25년 전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딸과 가난한 항구 노동자의 아들. 모두의 반대를 무릅쓴 사랑과 축복 속에 잉태된 생명. 그러나 행복은 잠시 임신 중독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선 지영과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무력함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도윤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혼란과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그렇다고 이 기막힌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지영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온 길이었다. 최고급 트렌치코트와 완벽한 메이크업은 병실의 초라한 풍경과 이질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동수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병상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동수와 그의 곁에 선 채 온몸으로 절망을 뿜어내고 있는 도윤을 본 순간 지영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동수씨. 25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그 목소리에 동수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세월의 강을 뛰어넘은 애증과 그리움이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처럼 튀었다. 지영은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과 각서에 닿았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윤은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비극의 여주인공, 자신을 낳아준 생모. 그러나 2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은 매정한 여자. 당신이 여길 왜 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지영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의 눈빛에 담긴 깊은 원망에 참아 발을 뗄 수 없었다. 아들아? 그녀의 입에서 애타는 부름이 새어나왔다.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시오. 도윤은 그녀의 말을 잔인하게 잘라냈다. 당신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2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볼 생각은 했었소.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지영은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가 나를 막았어. 병원 기록도 출생신고도 전부 막아놓고 내가 너를 찾지 못하게 거짓 정보만 흘리면서 나를 농락했어. 내가 얼마나...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가문의 치부를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을 아들 앞에서 차마 모두 꺼내놓을 수는 없었다. 그 변명 아닌 변명은 도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겼다.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쉽게 도윤은 냉소했다. 당신 아버지가 막았다고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었겠지. 항구 노동자의 아들 따위 당신의 화려한 인생에 흠집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 아니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뭐가 아닌데? 도윤의 고함 소리에 동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만해라 아들아. 네 어미 탓이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못나서. 아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은 다시 지영을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이 조금만 더 독했다면,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랬다면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죄인처럼 살지 않아도 됐을 거야. 당신의 나약함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 그 말은 지영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들의 모든 원망이, 모든 비난이 전부 옳았다. 도윤은 더 이상 그들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실을 뛰쳐나갔다. 도윤아, 아들아, 동수와 지영의 애타는 부르미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그리고 밖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때렸다. 그는 정처 없이 걸었다. 부산의 밤거리를 아버지와 함께 걷던 익숙한 부둣가를.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25년 만의 재회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지영은 동수의 병상 옆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물 속에는 이 5년의 그리움과 회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더 거센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 도윤은 밤새 부산항 부두를 헤맸다. 녹슨 컨테이너 더미에 기대앉아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는 25년 동안의 삶을 되짚었다. 아버지의 땀 냄새, 라면 속 어묵, 한 조각의 온기, 자신의 학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아버지의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 위로 어머니라는 거대한 공백과 기만이라는 잔인한 진실이 덧씌워졌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없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잿더미만이 남아있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어떤 감정이 남았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밤새 아버지를 간호한 듯 지친 기색의 김지영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지영을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 동수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동수는 아들의 얼굴에 남은 밤샘의 흔적과 고통을 읽고는 가슴이 미어졌다. 내는 괜찮다. 네가? 괜찮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 소모를 견딜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을 노크하고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의 얼굴은 심각했다. 정동수님, 보호자분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동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으며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라고 했다. 신장 이식이 시급합니다. 그 말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식이라는 단어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사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외과의를 불러주세요. 가장 빨리 가장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었다. 25년 전 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던 그녀에게 돈은 아들을 낳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이제 동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돈으로라도 지난 세월의 빚을 갚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윤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는 지영을 돌아보며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당신의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를 살려야 하잖니. 자존심. 이건 내 아버지의 목숨에 대한 문제입니다. 25년 전에도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하더니 이제 와서 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겠다. 당신에게 아버지는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제발 우리 부자 후치 인생에서 빠져주시오. 도윤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지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도윤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선생님,
그는 자신의 팔을 걷어 보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신장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해 주세요. 그의 선언에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동수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안 된다. 도윤아, 절대 안 돼. 내 몸 하나 때문에 성한 네 몸에 칼을 대. 절대 못한다. 지영 역시 경악하며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너까지 잘못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말 좀 들어. 엄마. 도윤은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 냉소가 어렸다.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하지 마시오. 당신은 25년간 내 인생에 없었어. 그러니 내 결정에 상관할 자격도 없어.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세처럼 단호했다. 아버지 일은 아들인 제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의 돈도 당신의 걱정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지영에게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다. 그것은 거절이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다. 도윤은 의사를 따라 망설임 없이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아버지의 절규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뒤섞여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아버지의 목숨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혔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지켜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전부였다. 소문은 KTX보다 빨랐다. 그룹의 철의 여왕 김지영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부산에 내려갔다는 사실은 즉시 서울의 본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목적지도 이유도 불분명한 회장의 행보에 직원들은 술렁였고 익명의 사내 게시판에는 회장님의 부산 비밀 데이트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위험한 귀에까지 들어갔다. 한남동 대저택 박경숙 여사의 서재.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영이 기어이 부산에 내려가 그 천한 것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보고였다. 심지어 병원까지 드나들고 있다는 말에 경숙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여봐라. 괜히 그녀의 날카로운 부름에 집사가 황급히 달려왔다. 부산으로 갈 준비해라. 더는 그 아이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경숙에게 지영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다 올린 완벽한 성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자살 행위였다. 정동수와 그의 아이는 지워야 할, 과거 묻어버려야 할 흉터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본사 50층 부회장실. 김준호는 유리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위스키를 따랐다. 그의 앞에는 핵심 임원, 몇몇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누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살벌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누나에 대한 걱정이 아닌 기회를 포착한 포식자의 탐욕이 번득였다.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리더십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맞장구를 쳤다. 지금이 기회야. 뒤에 준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사들을 설득해 김지영 회장의 정신적 불안정성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문제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 직무 정지 안건을 상정할 거야. 그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남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부산대학병원 특실. 지영이 겨우 구한 병실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도윤은 신장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병실에는 지영과 동수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동수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도윤이 저 녀석
지금 제정신이 아니오. 내가 뭘 어쨌다고. 지영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냥 아프다는 당신 소식에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돈으로 내 목숨이라도 사시겠소.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만큼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인 척, 내 아내인 척.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지 몸에 칼을 대겠다는데. 동수의 절규는 지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였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경숙 여사가 얼음 같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 지영은 경악했다. 경숙은 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수를 쏘아보았다. 이슈 5년 만이구나. 아직도 그렇게 남의 인생에 기생하며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만 내 놈 때문에 내 딸 인생이 우리 그룹이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런데도 염치 없이 내 딸의 동정심에 매달려 경숙은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동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수표 몇 장이 하얀 시트 위로 나비처럼 흩어졌다. 이 돈이면 내 놈 목숨값으로는 충분하겠지. 이거 받고 당장 내 딸과 내 손주 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쳐다보지도 못할 곳으로.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 그 자체였다. 동수는 치욕의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병든 몸으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이 어머니를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제보다 더 강력한 사리까지 담긴 손찌검이 지영의 뺨을 후려쳤다. 이 미련한 것, 이놈이 내게 해준 게 뭐기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냐? 너는 이 애미가 아니라 저 더러운 핏줄을 택하겠다는 게야? 경숙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내가 내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애미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인데 이제 와서 이 가문에 먹칠을 해 저놈이랑 똑같은 진창으로 굴러 떨어지시겠다. 지영은 터져버린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을 평생 억압해온 거대한 벽을 마주보았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단했다. 그 진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뭐? 25년 전 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이 사람과 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고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지영은 동수의 침대 앞으로 다가서서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지키려는 듯이. 이 사람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검사받으러 간 저 아이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면 저 또한 어머니의 딸이기를 A1의 후계자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 그것은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딸의 가장 눈부신 반란이었다. 경숙은 딸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통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때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이 병실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악독함, 아버지의 무력함,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을 막아서서 자신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을.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의 지영의 등이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에 있는 김준호 부회장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가결되었습니다. 부산과 서울 두 개의 폭풍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딸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김지영의 선언은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박경숙 여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완벽한 작품, 순종적이고 냉철했던 딸이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그것도 25년 전 자신이 직접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과거 때문에.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것들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영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흩어진 수표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경숙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제 막 25을 넘긴 청년의 어깨였지만 그 기세는 노예한 여왕의 오만함을 압도했다. 나가주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경숙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다귀가 감히 내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경숙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영과 도윤 그리고 동수를 차례로 훑어보더니 도끼 서린 저주를 퍼부었다. 좋다. 내년이나 내 놈이나 그 더러운 핏줄까지. 어디 한번 진창에서 뒹굴어봐라.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문은 너희들에게 2번 다시 열리지 않을 테니. 경숙은 그 말을 남기고 폭풍처럼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위태로운 정적뿐이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최은주 비서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준호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직무 정지 안건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어머니가 부산에 내려온 것이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음을, 서울에서 아들 준호와 함께 치밀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족을 선택하는 순간 가차없이 자신을 내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알았어. 지금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어. 지영은 결심한 듯 말했다. 최 비서 내 권한으로 긴급 화상회의를 연결해. 지금 당장. 전화를 끊은 그녀는 도윤과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그녀는 병실 구석에 노트북을 펴고 화상회의를 준비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회사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김준호는 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지영 회장은 현재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화상 연결 화면 너머로 부산의 병실에 앉은 지영의 초췌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술렁이었다. 김지영 회장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조롱하듯 물었다. 지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사생활로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화면에 비췄다. 이것은 정도윤 군이 입사 첫날 제출했던 물류 시스템 개선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 제안서 하나가 우리가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동남아 노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이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준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김준호 부회장, 당신이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는 동안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부산 병실로 준호가 보낸 사람이 들이닥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좋은 남자 둘이었다. 김지영 씨, 이사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외부와의 연락은 금지됩니다. 그들은 지영의 노트북을 강제로 빼앗아 덮어버렸다. 화면이 꺼지고 서울과의 연결은 끊겼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영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병실 문 앞을 막아선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손을 쓴 것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윤에게 의사가 다가왔다. 정도윤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밝았다. 아주 다행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 두 분의 조직적 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식 수술 가능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받아들었다. 장기 기증 최종 동의서. 그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다. 동의서를 제출하고 병실로 돌아온 도윤은 굳게 닫힌 문과 그 앞을 막아선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안에서는 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 열어 당장 열지 못해 상황을 파악한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남자들에게 다가갔다. 비켜. 당신은 누구요? 안에 갇힌 분. 우리 어머니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우리 아버지다. 좋은 말로 할 때 비키라고 했다. 도윤의 기세에 남자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도윤이 문고리를 잡고 비틀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도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온 힘을 다해 문을 향해 어깨를 부딪혔다. 쾅 낡은 병실 문이 비명을 지르며 부서지듯 열렸다. 병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지영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동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아들을 지키려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도윤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자식들이.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평생 항구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다부졌다. 순식간에 남자 하나를 복도로 내동댕이 친 그는 나머지 한 명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누구 짓이야? 김준호. 그 작자 짓이냐고. 남자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삼촌이라는 작자가 어머니를 실각시키고 아버지와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하윤이었다. 도윤 씨 긴급 이사회에서 회장님 직무 정지 안건이 통과됐어요. 지금 회사 분위기 정말 안 좋아요. 끝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도윤은 멱살을 쥔 남자를 벽에 거칠게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얻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가 피가 흐르는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빼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25년 만에 터져나온 아들의 첫 위로였다. 그 말에 지영은 무너져 내리듯 아들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창밖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세 사람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수술 당일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은 창백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의료기기의 기계음만이 죽음처럼 고요한 정적을 갈랐다. 정도윤과 정동수는 나란히 놓인 이동식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담담했다. 두려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동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링거를 꽂지 않은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평생의 노동으로 다져진 거칠고 투박한 손. 그 손의 온기가 전해지자 도윤은 애써 눌러왔던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미안하다, 아들아. 동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 때문에
네가?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예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게 깨어나셔야 돼요. 그들의 대화는 수술실 입구에서 멈춰 섰다. 두 개의 침대는 잠시 멈춰 섰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25년의 세월과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자 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생전 처음 꺼내보는 말이었다. 그 말에 동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개의 침대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향했다. 육중한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반드시 살아서 다시 저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수술실 앞 복도. 김지영은 텅 빈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그녀는 더 이상 A1 그룹의 여왕이 아니었다. 화려한 갑옷을 모두 벗어 던진 채 그녀는 그저 남편과 아들의 생사가 오가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나약한 한 명의 여자 그리고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세상의 모든 신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25년 전 아들을 낳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뱃속 아이의 생명만을 걱정했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또다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의 목숨을 운명에 맡긴 채 기다려야만 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1시간, 2시간, 복도를 오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도윤의 친구 민수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민수는 어색하게 그녀를 불렀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지영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캔커피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도윤이 놈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속은 깊은 놈입니다. 끄떡없을 겁니다. 삼촌도요. 두 분 다 아주 건강하게 깨어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지영은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났을 무렵. 도윤의 수술실 문이 먼저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다. 지영과 민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기증 잡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신장은 무사히 적출했고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마취해서 깨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 지영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동수의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고 쓰인 붉은 등은 마치 위태로운 생명의 불꽃처럼 보였다. 1시간이 더 흘렀을까? 갑자기 동수의 수술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지정 헌혈자 긴급 호출해주세요.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외침에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었다. 최악의 상황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그녀를 부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수의 수술실 위 수술 중이라고 쓰인 붉은 등이 깜빡깜빡 불규칙하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때 나타나는 병원에 약속된 신호. 지영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안 돼, 제발, 안 돼. 5년 만에 겨우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그녀의 귓가에 동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지영아, 내는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다. 네만 있으면 된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원 같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동수의 수술실 문이 열렸다. 수술복이 피와 땀으로 젖은 집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지영은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차마 결과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환자분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춰떴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지영은 눈을 감아버렸다. 아주 강한 분이시더군요. 마지막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셨습니다. 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잘 버텨내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순간이었다.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뜨거운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25년의 회한과 함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폭풍은 지나갔다.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그룹 본사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과 웅성거림으로 장내는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중심 김지영이 마침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단상 위에 선 그녀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값비싼 명품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부산병원 회복실에서 마주본 두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남편과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났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저를 둘러싼 모든 억측과 소문에 대해 제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최근 저희 회사에 입사한 정도윤 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간의 소문처럼 그 친구가 제 특별한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낙하산이라는 비난 또한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구도 그녀가 의혹을 순순히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간 자신의 목을 옥죄어왔던 비밀을 세상에 꺼내놓았다. 정도윤 군은 제가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노트북을 두드려댔고 카메라 플래시는 광란적으로 터졌다. 대한민국 재계 10위권에 드는 그룹 총수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제 뉴스보다 충격적인 특종이었다. 지영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25년 전의 사랑과 이별 가난 때문에 연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한 남자의 희생,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맸지만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가문의 치부도 자신의 나약했던 과거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그 아이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제 상처를 외면하며 비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저를 대신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소란스럽던 장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가족의 일로 인해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로 그룹은 단기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코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박수 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지영의 편에 섰던 몇몇 사회이사들이었다. 그녀의 진심이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던 이사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이었다. 고백이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마지막 발표를 했다. 오늘부로 그룹은 제 개인 재산과 회사 보유 자산의 일부를 출연하여 저소득층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새생명지원재단을 설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최대 약점이었던 총수의 사생활 스캔들을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완벽하게 전환시켰다. 어떤 비난도 어떤 공격도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기자회견은 전 국민적인 화제가 되었다.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였지만 재단 설립 소식과 함께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김준우와 박경숙 여사가 주도한 쿠데타는 명분을 잃고 힘없이 좌초되었다. 같은 시각 부산대학병원 이인실. 도윤과 동수는 나란히 침대에 기대 앉아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담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지영의 모습을 두 사람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동수는 주름진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2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오해가 그녀의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도윤은 지영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저 작고 연약한 어깨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감정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남자 앞에서 어색하게 멈춰섰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도윤이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아직 수술 자국이 완전히 아물지 않아 걸음이 불편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두 팔을 벌려 지영을 와라 끌어안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렀다. 그 한마디에 지영은 무너져 내리듯 아들의 품에 기대어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동수는 침대에 누운 채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상처 입은 세 사람을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마침내 그치고 있었다. 6개월 후 그룹 본사 대회 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건강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서울의 아침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회의실 내부를 환하게 비쳤다. 단상 위에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정도윤이 서 있었다. 말끔하게 몸에 맞는 정장 차림의 그는 이제 더 이상 상어떼 속의 미꾸라지가 아니었다. 그는 물류혁신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팀장이자 그룹의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였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의 역동적인 전경과 함께 지난 6개월간의 물류 시스템 개선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떠올라 있었다. 가파르게 치솟는 효율성 그래프는 그가 단순한 회장의 아들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제가 제안했던 현장 중심의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 흘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임원들은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의실 맨 앞줄 의장석에는 김지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장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졌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이제 그룹의 새로운 핵심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손님이 앉아 있었다. 정동수였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그는 아들의 발표를 보기 위해 난생 처음으로 서울의 마천루에 올라와 있었다. 어색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깊은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임원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저녁 성대한 성공 축하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파티에 참석하는 대신 부모님께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차가 향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부산이었다. 세 사람은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드는 부산항 부두의 작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도윤과 동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이었다. 명품 정장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지영은 처음 와보는 허름한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 한 냄비를 그들 앞에 놓아주었다. 아이고, 우리 총각, 오늘은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왔네. 이모 여기는 우리 어머니세요. 도윤이 쑥스러운 듯 지영을 소개했다.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다가 이내에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어묵 꼬치 하나를 덤으로 넣어주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어묵 국물을 떠먹었다. 진하고 따뜻한 국물이 지난 25년간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 같았다. 참 길었네요.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회한과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그늘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빈 그릇에 자신의 어묵을 조용히 덜어주었다. 25년 만에 건네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사랑 표현이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혼란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 대한 감사만이 가득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도 그리고 가족으로도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지영과 동수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25년간의 길고 긴 이별과 아픔은 이 따뜻한 어묵탕 국물 속에서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돌아온 바의 한 척이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항구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배의 불빛이 세 사람의 행복한 얼굴 위로 부서지며 길었던 이야기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